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인하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속된 고금리 기조가 이제 3년여 만에 바뀐 건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봅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통화 정책을 긴축해서 완화 쪽으로 틀었습니다. 네,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지만 금융시장이나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좀 중요한 소식이었는데요. 네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8월에 0.25%포인트 인상을 한 이후에 이제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졌었는데요. 그것을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완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4년 5개월 만에 인하였습니다. 네,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한국은행이 걱정했던 대로 집값이나 이제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그런 집값이나 가계대출 이런 것들을 금융 안정성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기와 성장이 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 때문에 억눌려 있던 어떤 민간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더군다나 역대 최대치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최근에 미국 연준의 빅컷 50bp 금리 인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조금은 생겼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국외로 유출할 위험성이 커지거든요. 그럼 일단 그런 유출 걱정을 좀 덜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네, 또 이 수도권 집값이 이제 최근에 좀 지난달부터 어느 정도 진정됐다라는 것도 한국은행 부담을 덜어줬겠죠. 네, 맞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이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730조 9천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 6천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월간 최대 기록치였던 8월에 9조 6천억 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한 4조 원 정도 줄어든 그런 결과인데 네. 또 집값을 보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 전주 대비 0.12%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8월 둘째 주에 기록했던 0.32% 상승률보다 조금 줄어든 그런 수준인데요. 이렇게 지금 가계대출과 집값의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 9월 통계치거든요. 근데 9월에는 아시다시피 추석을 비롯해서 총 5일간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연휴 효과가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어떤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추세적으로 안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앞으로는 이제 한국은행이 또 언제 그리고 또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겠죠. 네, 맞습니다. 국내 채권시장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이 분기당 앞으로 한 차례씩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려서 최종적으로 한 2.5에서 2.75%까지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데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수치는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중립금리 추정치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우리나라의 명목 중립금리를 1.8%에서 3.3%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 중간값이 2.55%였습니다. 이 최종 금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수준보다 혹시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낮아질 만한 변수는 없겠습니까? 근데 먼저 세 가지 변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가 다시 한번 가열될 가능성입니다. 네. 다소 둔화 추세를 보이던 주택 심리가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는 좀 억제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데 목표 수준으로 둔화되는 듯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동발 유가 상승 우려가 좀 잠재해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보호무역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수가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기 측면에서 보면 이 호조를 보이던 이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건데요. 네. 특히나 이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하강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낙수 효과를 통한 내수 회복의 길은 더욱더 좀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관련 소식 다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년 7개월 만에 오만전자로 털썩. 이 삼성전자가 실적 충격 여파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 주가가 어제 5만 원대로 내려갔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그래도 5만 전자를 아직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종가를 보면 전장 대비 0.68% 오른 59,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58,90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6만 원 선을 내준 뒤에 이틀 연속 지금 5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한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전망이 이제 또 밝지 못하다라는 점도 지금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요인이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79조 원이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네네. 시장 컨센서스 매출 80조 9천억 원과 영업이익 10조 3천억 원을 모두 하회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좀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 보면 이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을 감안해도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한 마이크론과 같은 경쟁사와 비교해 지나치게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재고 조정과 완제품 관련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4분기에도 경쟁업체 대비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4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들도 보면 NH투자증권이 9만 2천 원에서 9만 원으로,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9만 1천 원에서 8만 2천 원,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9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삼성전자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월가에서는 이제 반도체의 겨울은 없고 삼성전자에만 겨울이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네. 그래도 혹시 반등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에 대한 엔비디아의 승인 여부가 앞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초 9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엔비디아의 이 HBM3E 8단 인증이 10월 중으로 좀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인증의 성공적인 통과 여부가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떤 내년 HBM 사업 부문의 본격적인 성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한 5만 원대 있고 지금 5만 원 선이 어떤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전문가들은 그럼 앞으로의 주가 좀 중장기적인 주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죠? 네, 몇 가지 증권사들을 소개해드리면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상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BPS의 업황 둔화기 삼성전자의 저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배수들의 평균값인 0.9배를 적용할 경우 주가가 54,900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한 10%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예. 그러니까 경기와 업황의 둔화가 확실해지는 최악의 경우 10% 수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네. 반대로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삼성전자의 HBM을 포함한 선단 공정 내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PBR이 1.1배로 과거 평균 PBR 밴드의 하단 수준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까지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기업 AMD 새 인공지능 칩 공개. 이 미국 AMD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어떤 필적할 만한 새 인공지능 칩을 개발했다고요. 네, 지난 새벽에 이 AMD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행사를 열고 새로운 AI 칩 MI325X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MI325X는 지난해 말 출시했던 AMD의 최신 AI 칩인 AI300X의 이제 후속 작품인데요.
기존 칩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AI의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가 내장돼 있다고 AMD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AMD는 연말에 이 MI325X 양산에 들어가서 내년 1월부터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양산을 시작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을 겨냥했습니다. 네, 그 AMD가 이제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던 곳인데 결국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AMD의 최고 경영자죠. 리사수 CEO도 그런 좀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MI325X가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 칩을 사용해서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이것은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수 CEO는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모든 곳에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세계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를 AMD가 지금 쫓고 있습니다. 네. 또 이 AMD가 요새 좀 부진하다고 평가가 되는 지금 인텔을 겨냥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새 서버용 CPU를 선보였습니다. 네, 이 서버용 CPU 시장은 인텔이 점유율 지금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원래는 90% 이상을 웃돌던 좀 절대적인 1인자였거든요, 네. 인텔이. 그런데 지금 AMD가 맹추격을 하면서 지금 인텔이 점유율을 조금씩은 좀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AMD가 이번에 새로운 서버용 CPU를 공개하면서 지난 9월 출시됐던 인텔의 최신 CPU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